오늘은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의 저자이신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제 염승환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에 이제 책을 내서 또 저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대한민국 증시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요즘에 주식시장이, 근데 진짜 좀 한숨은 돌렸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숨. 그러니까 음, 뭐냐면 정말 6월까지는 너무나 힘들었고요. 6월에 코스피 지수가, 그러니까 작년에 제일 높았을 때가 3,300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6월에 2,280까지 갔다 왔으니까 음, 한 30%가 빠진 거죠, 고점에서. 음, 그래서 좀 굉장히 힘든 구간이었는데 6월을 좀 저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증시가 분위기 바뀌어가지고요. 8월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2,500 한 3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쨌든 지금 최악은 좀 지나가서 좀 음, 회복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 물론 이제 뭐 모든 게 다 좋아진 건 아닌데 네. 주식시장만큼은 좀 약간은 회복을 하고 있다. 일단 어, 현재 상황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1300으로 다시 가거나 그 이하로 빠지거나 이런 경우의 수는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물론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뭐 세상 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빠졌던 근데 몇 가지 사실 요인들이 좀 있어요. 뭐 많이 얘기들은 들으셨겠지만 제일 큰 게 물가잖아요. 물가 네. 너무 올라서 물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미국이 막 금리를 세게 오르고 그 자산 시장에 이제 버블을 좀 이제 깨트려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이나 한국의 코스피도 많이 빠졌는데 근데 일단 지금 최근에 물가가 어쨌든 좀 정점 찍고 미국도 소비자 물가가 꺾였어요. 그리고 음, 국제유가도 많이 떨어졌죠. 음, 농산물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일단 물가에 의한 충격은 좀 어느 정도 끝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을 좀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중국이 셧다운을 했잖아요. 올해 4월인가 올해 네. 상해시를. 근데 중국 비중이 높은 나라인데 중국이 이제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힘들었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조금씩 지금 최근에는 이제 완화 국면으로 일단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러시아 전쟁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꼬인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이 다 주가에 또 반영도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악재들이 해소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다시 뭐 2,300을 깰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우리가 모르는 또 돌발 악재가 나온다면 깰 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흔히 말하는 이제 시스템 리스크라고 하는데 옛날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질 때 전 세계 주식시장이 붕괴됐던 게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 그래서 부채가 터진 거죠. 너무 이제 빚을 많이 내서 집들을 많이 샀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이제 무너진 건데 금융기관도 망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지금 뭐 부채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혹시라도 모를 뭔가 악재.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만약에 2,300을 깨는 또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저는 제가 생각에는 유럽 때문에 깨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유럽에 어, 문제가 생기면. 왜냐하면 음, 지금 유럽이 러시아에서 가스를 지금 뭐 받고는 있는데 제대로 공급을 아직 못 받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뭐 음, 협박하죠. 네. 뭐 좀 준다, 만다 뭐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뭐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나 원유를 많이 수입을 하는데 이거를 좀 많이 분산을 해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러시아 의존도가 컸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독일은 특히 더 심했죠. 파이프라인으로 받았는데 이거를 러시아가 끊어버리면 만약에 또 그런 일이 가을이나 이렇게 좀 추워지는 계절에 발생을 네. 만약에 하면요. 독일 사람들은 난방 못해서 진짜 최악의 음,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 잘못하면. 천연가스라는 게 그만큼 좀 중요한데 그런 음, 일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유럽에서 에너지 문제가 또 터진다면 음, 증시가 한번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아니라면 네. 지금은 다시 뭐 2,300을 깨지는 않을 음, 걸로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좀 분위기가 약간은 다소 이렇게 진정이 좀 된 게 조금 더 이렇게 상단으로 봤을 때도 좀 많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상단이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주식 시장을 볼 때 싸냐 비싸냐로 따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음, 작년에 3,200, 300은 뭐 결코 싸진 않았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흔히 이런 걸 많이 이제 비교를 하죠. PBR이라고 하는데 PBR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순자산 가치. 순자산은 뭐냐면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뺀 실제로 뭐 자본이죠. 이 순자본인데 이 자본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딱 한 배가 자본하고 똑같아지는 게 2,500이에요. 2,500이 정확히 거기가 이제 한 배입니다. 근데 어, 우리나라가 2,280까지 갔을 때가 0.9배까지 갔다 왔고요. 보통 우리 한국 시장의 코스피가 제가 왜 PBR을 말씀드리냐면 0.9배에서 1.2배를 왔다 갔다 해요, 항상. 1.2배가 작년에 이제 3천 한 2, 300 갔을 어, 때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PBR로 보면 좀 고점이었죠. 근데 음, 이번에 0.9배가 2,270이었어요. 거의 어, 정확히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지금 2,500까지 왔거든요. 지금 한 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한 배가 비싸진 않거든요, 절대. 그래서 저는 적어도 1.1배까지는 좀 올라갈 여력은 있지 않나. 좀 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2,500도 결코 비싼 건 아니고, 그 다음에 1.1배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근거 중에 하나는 한국 시장을 제일 괴롭혔던, 어쨌든 제일 큰 악재는 물가거든요. 이 물가나 에너지 가격. 이게 정말 괴롭혔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안정감을 찾고 있죠. 음, 그러면은 그런 요인들이 좀 풀리면서 1.1배, 1.1배면은 한 2,700에서 8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을이 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지금 바로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가도 천천히 갈 거예요. 이렇게 뭐 V자로 가기는 어렵고. 근데 조정을 좀 받으면서 뭐 2,700, 800까지는 한번 회복되지 않을까. 어, 근데 2,700, 800까지 만약에 간다면 거기서 3,000을 가는 거는 당장은 쉽진 않아요. 3,000 음, 가려면 뭔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뭐 경기가 진짜 좋아진다거나 뭐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음, 공감대가 확실히 형성돼야 되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물가가 안정화된 상태로만 좀 움직여 준다면 음, 저는 가을에 한 2,700, 800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거길 보고 네. 한번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PBR 1배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은 뭐 비싼 구간은 아니니까, 네. 그러면 지금 좀 현금이 있다면은 조금 주식을 사야 되는 타이밍은 맞다고 보시나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조금 더 빨리 사셨으면 좋았겠죠. 어, 왜냐면 2,300, 400에서도 한참 있었거든요. 근데 음, 그때는 사람들이 근데 못 사요. 무서워서. 더 빠질까 봐. 자, 이게 음, 심리적으로 위축되니까. 근데 약간 공포에 또 맞서야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뭐 근데 어쨌든 2,500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도 늦진 않았다. 다만 2,300일 때랑 500일 때랑은 강약 조절은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2,300일 때는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사실. 음, 물리더라도. 뭐, 왜냐면 이제 PBR 0.9배이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는 없거든요. 근데 2,500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한 배까지 왔거든요. 완전히 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음, 만약에 주식잘 지금 현금을 좀 쓴다면 만약에 2,300에선 내가 뭐 1,000만 원을 쓴다면 예를 든 거예요. 지금은 한 700만 쓰는 게 좋다는 거죠. 음. 약간, 그러니까 그때보단 강도를 좀 약하게 해서 투자를 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사실 근데 지금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뭘 사느냐 같아요. 사실은. 아, 네. 어떤 걸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요즘에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수를 너무 볼 필요는 없다. 음. 지수만 보면 2,500 갖고 이게 찾아보니까요. 최근 한 달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산 주식이 뭐냐면 그 곧버스라고 아세요? 곧버스 다시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그걸 어, 제일 많이 샀어요. 근데 어, 한 달 동안 지수 지금 계속 오르는데. 근데 어. 곧버스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곧버스라는 건 지수가 하락할 때 두 배로 수익 나는 거잖아요. 아, 하락할 때 곧버 쓴 거예요? 예, 두 배가 수익이 나요. 하락하면. 어, 근데 반대죠. 지금 상승하죠. 아이고. 상승하면 두 배로 손실 봐요. 근데 음, 거기에 베팅한다는 건 아직도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하락 쪽에 많이 지금 이 포커스를 음, 맞추고 계세요. 전저점 깬다. 그렇구나. 2,300 깰 거다. 이걸 굉장히 많이 확신을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음, 지금 하다가 벌써 2,500 이제 30 넘어가거든요. 이러다 음, 2,700, 800 가면 손실이 또 커져요. 그래서 지금 너무 지수를 보지 마세요. 지수가 2,300 갑니다. 아니 500 가서 뭐 700 갑니다.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또 무슨 일이 생겨서 2,000 뭐 400, 300 또 갈 수도 있어요. 사실 한 번 더. 그러면 거기서 또 공포심을 느낄 게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PBR 0.9배 아니에요. 음, 그럼 또 적극적으로 할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수 너무 보지 말고 아직도 PBR 한 배 비싼 건 아니니까 기업이나 산업 공부해서 좀 포트폴리오 잘 짜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시장에서 꼭그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태조 이방원이라고 음. 혹시 뭐 아세요? 아, 그 신문 기사에서 제목으로 본 예, 것 제목 같은데. 그저 요새 무슨 네. 뭐 태조 이방원인가? 무슨 그 그게 뭐죠? 유행어처럼 하는데 그러니까 네. 태양광, 조선, 아, 네. 2차 전지, 아, 그다음에 방산, 원자력.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이제 주도주로 묶어가지고 네. 하는데, 이게 되게 스토리가 긴 게, 이거 말고도 옛날에 기억하죠? BBIG. BBIG 비비아이지. 기억하시죠? 네. 코로나 배터리 때. 뭐, 예, 코로나 때. 그 어,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차화정. 어, 10년 전에 차화정 정세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 어. 화학, 정유. 이게 야, 주도주였어요. 이름 진짜 잘 그리고 짓는 것 같아. 2010년인가 9년도에 그때 뭐가 유행했냐면요. 자문사 칠공주라고 있었어요. 음, 그게 뭐냐면 그때 자문사가 유행을 했어요.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운영해주는 기업들 중에 좀 집중 투자한 게 있었는데 7개 종목을 집중 투자한 거예요. 근데 그 음, 기업들이 정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주가가. 그래서 그걸 이제 흔히 자문사 칠공주. 거기에 음. 뭐 기아, 삼성전기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그런 이제 약간 별명을 붙여서 주도주들이 나오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결국 다 결과가 안 좋았어요. 진짜요? 예, 나중에 헉, 다 폭락했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그 기업들이 주도주가 맞아요. 그래서 성장을 해요. 그래서 막 주가 올라가요. 근데 결국엔 너무 오바를 해요. 어, 주가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사람들이, 나 자문사 7공주 따라 사야지. 차화정 따라 사야지. 그러니까 안 사던 사람들이 뒤늦게 동참을 해요. 그럼 어떻게 음, 돼? 버블이 생겨요. 그래서 음, 결국 끝이 안 좋아요. BBIG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BBIG도 그랬잖아요, 사실. 뭐 확 무너져 버렸죠. 그런 것처럼 태조의 이망원도 이게 끝났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이쪽 산업은 진짜 성장해요. 앞으로도. 뭐 음, 태양광만 해도 앞으로 10년 사이클이잖아요. 2차 네. 전지 마찬가지고. 근데 좀 걱정되는 건 이런 유행어들이 또 생기면 사람들이 참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동참을 한단 말이에요. 음, 버블이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공부는 하시는 건 맞아요. 뭐 태양광이나 조선주 공부는 하시되 지금은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좀 그래요? 기다리자. 지금 아, 남들 다 알아요. 태조 이방원이 뜨는 순간 이제 어, 사람들 다 알아요. 이게 아, 좋구나. 그럼 뒤늦게 네. 들어가. 근데 지금 실제 주가들 많이 올랐거든요. 음, 근데 워런 버핏도 얘기했잖아요. 비싸게 사면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섹터도. 그래서 음, 워런 버핏이 그 얘기했거든요. 비관론이 이제 만연할 때 주식을 산대요. 왜 그러냐면 비관론이 좋아서가 아니라 비관론이 초래한 가격이 마음에 들어서 음, 산대요, 주식을. 근데 지금은 태조 이방호는 낙관론이죠. 네. 낙관론은 뭘 초래하죠? 가격을 비싸게 만들어요. 아, 예. 그래서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산업은 물론 좋은데 좀 기다리자. 그리고 나중에 기회 와요. 그 2차 전지 회사들이 주가 10배씩 갔었거든요, 양극재가. 음, 그 기업들이 10배 갈 때 반토막 나면서 갔어요. 음, 중간중간. 폭락하면서. 그리고 네. 또 가서. 테슬라도 그랬잖아요. 테슬라 얼마 전에 1200달러 갔다가 600달러 갔었죠. 네, 지금 반토막. 다시 거의 1000달러까지. 음,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를 줘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그쪽 주도주는 좀 기다리고, 음,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안 보는 걸 공부를 하세요. 어, 남들이 안 보는 게 뭐가 있을까? 어, 일단 몇 개만 제가 설명해드리면,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 은행 어, 엄청 빠졌어요. 은행주 일단 재미가 없잖아요. 금리 인상 예, 게 은행주라고 예. 하는데 왜 근데 이렇게 요새 빠졌죠? 금리가 떨어졌어요, 실제. 아, 금리 이제 앞으로 오르는 네. 게 멈출 것 같다. 그래서 금리가 실제 시중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음, 그리고 아마 뉴스 보셨겠지만 한두 달 전에 갑자기 정부에서 이거 은행들 이 대출금리 너무 비싸게 받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음, 해버리니까 신한은행에서 갑자기 5% 이상 대출 금리를 자기가 감소하겠다. 우리는 5%만 받겠다. 갑자기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네. 이 투자자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주가가 다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사실 관심도 없고. 근데 제가 왜 은행주를 좀 말씀드리냐면 은행주는 성장은 안 하는데 돈은 잘 벌어요. 그리고 음, 기본적으로 배당을 정말 많이 줍니다. 그래서 네.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일부 지방은행주들은요, 배당 수익률이 9% 나와요. 그렇게 많이 줘요? 엄청나죠. 사실, 그러니까 와, 주가 폭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원래도 많이 줬어요. 원래 기본이 한 6, 7% 주는 기업들인데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9%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수익률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은행이 망하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음, 연말까지 보였을 때 8, 9%면 굉장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엄청나죠. 이런 좋은 안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올라간 거 흥분해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분명히 또 한 11월, 12월 되면요. 또 그때 또 이런 게 유행해요. 이제 배당주 해볼까? 연말에 음, 나 배당 뭐 받을까? 그러면 그때 막 또 사요. 그럼 이제 음, 늦어요. 그때 사면 또 이미 올라가. 그러면 이미 그때는 배당 수익이 낮아지죠. 주가 올라가 있으니까. 음.
그래서 지금 한번 좀 은행주 한번 봐보자. 요게 이제 좀 첫 번째고, 그다음 네. 두 번째로 볼 게 좀 사람들이 또 관심 없는 것 중에 지금 찾아본 게, 물론 제가 방송을 좀 일찍 했으면 아마 음식료를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음식료가 되게 소외받았었어요. 근데 음식료가 음. 최근에 좀 급등했어요. 그래서 음식료는 지금 좀 늦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반도체. 반도체가 요새 제일 안 좋아요. 음. 반도체가 지금 뭐 뉴스 보시면 매일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뭐 미국에서 치포 동맹 가입해라 막 이렇게 나오고, 또 네. 반도체 미국에 투자하면 보조금 주겠다. 근데 사실 그게 보조금 주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조건이 있죠.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 여기 또 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비중이 크거든요. 네.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은. 그래서 반도체가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고, 그리고 요새 PC나 스마트폰 잘 안 팔리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 거기 수요가 안 좋으니까 반도체 수요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재고가 많이 쌓인대요, 반도체가. 음.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요새 2,500 가잖아요. 지수 올랐잖아요. 비리비리합니다. 아예 네. 못 가요. 음. 삼성전자도 안 가고. 근데 이거예요. 왜 반도체를 지금부터라도 근데 좀 꾸준히 공부하고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좋냐면, 그럼 반도체 안 쓸 거냐 이거예요. 네. 언제까지? 결국 사이클은 돌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공부를 해보니까요. 죽는다 싶을 때 사야 돼요. 아, 업황 안 그래요? 좋아지고 막 재고 쌓이고 막 이러면 그때가 거의 바닥 나와요. 어. 주가가 되게 웃긴 게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를 볼 때요. 2018년도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나왔어요. 주가 언제 꺾였냐면요. 실제 실적은 2018년 3분기가 최고로 좋았어요. 근데 주가는 2분기부터 빠지더라고요. 음. 먼저 빠져요. 근데 네. 3분기 삼성전자 엄청난 실적 냈는데 주가 계속 빠져요. 음. 그게 2019년 초까지 가요. 근데 2019년 가니까 무슨 얘기 나오냐면 이제 반도체 망했다. 어. 큰일 났다. 재고 쌓인다. 공급 강이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건요. 그런 안 좋은 뉴스가 터지는데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근데 2019년에 진짜 실적을 딱 깠어요. 발표했는데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10분의 1통 났어요. 10분의 충격적이죠. 1이요? 10분의 1통 났어요. 와. 20조 벌다가 2조를 번 거예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2019년이 주가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되게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와. 먼저 그만큼 빨리 움직여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반도체는 남들 다 좋다고 막 뭐 빅사이클이니 좋을 때 사면요 거의 꼭지고요. 이 사이클이 그래요. 너무 빨리 움직여요. 근데 음. 지금은 반도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음. 업황 좋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업황은요 올해 말까지 안 좋아요. 내년 1분기부터 아마 좀 주문 늘면서 조금씩 개선될 거예요. 아마 음.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못 가요. 주가 지금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7월에 저점은 찍었거든요. 이 여기 저점 찍고 아마 몇 달 횡보할 거예요. 이 구간에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매집을 그리고 해라. 내년을 보고 투자하자. 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지만 남들이 다 뭐 좋게 보고 알려지고 이런 데서는 초과 수익 내기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 모르는 거, 관심 없는 거에서 좋아질 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좀 아까 은행도 그렇고 반도체도 지금 사도 진짜 지금 사도 재미 하나도 없을 거예요. 몇 달간. 근데 오히려 이런 쪽에서 투자 기회를 노려보자. 저는 좀 그 말씀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은행주랑 반도체를 조금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96,000원에서 지금 거의 1년 6개월 이상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근데 얘가 만약에 탄력을 좀 받게 되면은 전 고점도 뚫고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는 좀 보시나요? 이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제가 아까 PBR 말씀드렸죠, 음. 코스피를. 삼성전자 PBR이 얼마 정도에서 움직이는지 아시면 돼요. 그게 삼성전자가 1.1배에서 삼성전자는 2배 사이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 9만 6천 원 갔을 때가 PBR이 2배였어요. 아, 거기가. 근데 고점이죠, 딱 봐도. 근데 그렇구나. 이번에 5만 6천 원 찍고 왔거든요. 음. 5만 6천 원이 PBR 거의 1.1배입니다. 5만 음. 5천 원이. 거의 갔다 왔어요. 그 어, 채바닥 찍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구나. 지금 6만 원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삼성전자 주당 순자산 가치가 얼마냐면은 그 PBR 한 배 지점이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만 원이니까 5만 5천 원 1.1배죠. 네. 그리고 6만 원이면 1.2배. 음. 1.2배면 아직도 싸요. 음. 역사적으로는 저평가입니다. 근데 보통 삼성전자가 보통 자율 반등이 한 번씩 나와요. 자율 반등이 어디까지 나면 1.5배까지 나와요. 자율반등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악재 다 노출되고 안 좋은 거 음. 알고 음. 근데 뭔가 약간의 하나라도 신호가 좋아지는 게 보이면 그러니까 어.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 뭐 IT 판매가 지금 되게 안 좋거든요. 이 음. 수요가 좀 증가한다거나 스마트폰이 잘 판매가 된다거나 아니면 디램 값이 지금 계속 떨어져요. 막 10%씩 10% 떨어지는 게 예를 들면
8%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락은 맞는데 하락 폭이 둔화되죠. 그럼 음, 그것도 모멘텀이에요, 사실은. 근데 보통 음, 이제 그런 신호들이 나오면 1.5배까지 올라갑니다. 음, 1.5배면은 7만 한 5천 원 나와요. 네.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냥 자율 반등으로라도. 근데 지금 이 전고점 넘으려면 10만 PBR 두 원. 배 가야 두 배 되잖아요. 두 가야 돼. 배면 10만 원이에요. 네. 거길 가려면 역시 작년 초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야 돼요. 음, 메모리가 호황이어야 돼요. 음, 일단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 힘들어요. 음, 내년 하반기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TSMC를 쫓아가줘야 돼요. 음,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에서. 그러니까 3나노, 이번에 세계 최초로 3나노 네. 공정을 이제 했는데, 성공했다고. 이게 이제 TSMC랑 경쟁을 할 거예요. 올해는 몰라요. 내년 하반기하고 내후년이면 24년도에 3나노 2세대 제품을 양산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게 제대로 돼서 뭐 인텔이든 아니면 미국의 유명한 고객사 있죠. 엔비디아, 테슬라, 아니면 퀄컴 이런 회사들이 삼성에 수주를 줘요. 예를 음, 들면 삼성. 그러면 10만 원 넘어갈 수도 있다. 그게 음, 되면. 그러니까 음,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PBR 두 배를 넘길 수 있으려면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네. 확실한 뭔가가 우면이. 근데 그거는 내년 하반기나 음, 24년 정도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음, 다만 지금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자율 음, 반등 정도 어, 횡보하면서. 그래서 저는 빠지면 5만 5천 원, 오르면 7만 5천 원 정도는 한 6개월 정도 어,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것도 되게 기쁜 소식인데요. 네, 뭐 거기만 가져도 네. 지금 뭐 물론 이제 9만 원에 사신 분들이 아직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음, 거기만 가져도 뭐 감사하죠. 일단 지금. 네. 네. 그래서 그 10만 원을 좀 넘는 거는 한 2024년 그 정도까지 네. 좀 더 길게 봐야 된다. 왜냐면 그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예, 조건이 있어요. 그 3나노가 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음, 3나노를 하려면 그거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까. 그래서 그거는 24년도에 제가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꼭 좀 성공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혹시 그 금융주랑 반도체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 외에는 좀 없으실까요? 그 외에도 지금 요새 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부품 회사들. 음,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1년 동안 주가가 못 갔어요. 왜 음, 그러냐면 작년에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차를 못 만들었거든요. 아마 많이 그 뉴스 보셨을 거예요. 말레이시아의 그 반도체 공장들이 그 델타 변이 때문에 셧다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거를 생산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문이 그럼 계속 밀려요. 음, 사람들은 차 사고 싶은데 차는 못 만들고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올해 4월부터 그게 풀렸대요. 반도체 공급이. 그럼 음, 차가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부품에서는 차를 많이 만들어야 좋거든요. 부품을 납품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부품들을 어떻게 조달을 하고 또 수출도 하는데 대부분 그 컨테이너선 있죠. 배로 실어오거든요. 예, 운임비가 엄청 비싸졌죠. 뭐 음, 컨테이너선 운이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말도 못하게 그 비용 부담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을 다 떠안아야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안 좋았는데 지금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 계속 빠지고 있어요. 예, 지수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작년보다 올해는 비용 부담도 완화돼요. 음, 거기다 주가가 1년 동안 못 가니까 또 저평가돼 있고.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도 이제는 하반기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때고, 다만 자동차 부품주는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되고 어, 친환경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좋겠죠. 어, 내연기관 차보다는. 그러니까 어, 뭐냐면 전기차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갈 때 필요 없는 부품들이 있잖아요. 음, 변속기, 음, 엔진 이런 음, 것들은 이제 없어지죠. 그런 네, 게 아니라 이제 친환경 차에 꼭 필요한 부품들을 만드는 그런 어, 회사들을 좀 보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품 회사 중에 타이어도 있잖아요. 네, 타이어도 괜찮고, 근데 전기차 타이어는 좀 특수 타이어가 들어가야 된대요. 원래 왜냐면 이게 배터리를 싣고 가서 무겁대요. 그래서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좀 고강도 타이어가 좀 필요하대요. 그럼 음, 거기에 타이어 첨가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거 만드는 회사들이 뭐 효성 첨단 소재나 코오롱 인도 같은 회사들이 그 타이어 첨가제는 만들거든요. 물론 이제 음, 매출 비중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다 뭐 비중이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근데 타이어 쪽도 좀 특수 타이어가 좀 필요하다. 예, 어,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친환경 부품 같은 경우는 네, 좀 그것도 검색하면은 좀 나오는 건가요? 나오죠.
그래서, 타이완. 아니면 가장 대표적인 회사 어, 한두 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우리 한국에서는 현대모비스. 아, 현대모비스가 그 이 GMP 플랫폼이라고 배터리 음, 팩이나 이런 네, 거 이거 만들잖아요. 친환경 부품으로 만들고 뭐 거기 들어간 모터도 만들고 음, 하니까 그래서 저는 뭐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음, 한번 고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왜냐면 음, 친환경 부품에 좀 이게 앞으로 비중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수혜를 음, 좀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태조 이방원 얘기해 주실 때 음, 그러면은 2차 전지보다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 자동차 부품이나 요런 쪽 소재 쪽 지금은 저는 그게 낫다고 봐요. 타이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요. 아, 음, 이거 갑자기 이제 또 생각이 난 건데, 네, 자동차가 이제 이 고민을 지금 계속해요. 그 인터넷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IBM이 PC 만들고,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탑재시켰잖아요. 그래서 개인 PC 시대가 열렸잖아요. 네, 그 후로.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넷스케이프 기억나세요? 네, 넷스케이프 브라우저, 옛날에 음, 그거 나오면서 인터넷 시대가 열려버렸죠, 사실상. 그죠? 물론 그 회사는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제 넘어갔죠. 넘어가고. 근데 그 진짜 혁명적인 사건이잖아요, 사실은. 음, 우리가 이제 인터넷 쓰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사실 근데 핸드폰은 통화용이었죠, 처음에는. 근데 핸드폰에서 뭐로 넘어가 갑자기 스마트폰이 나와버렸죠. 음, 애플 때문에. 네,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여태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포지 이동통신, LTE, 저전력 반도체. 사실 애플 아이폰을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처럼 활용할 수 있는 이유가 아이폰만이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포지 통신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LTE가 안 됐으면 음,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초고속 통신을 음, 못하니까 또 그 스마트폰을 이제 자주 사용하니까 저전력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전력 소모 크잖아요. 근데 그 음, 저전력 반도체를 사실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했기 때문에 그게 다 이제 시스템이 맞물려 가지고 이 시대가 열렸는데 이제 근데 더 이상 성장 안 하잖아요. 네, 스마트폰은. 그럼 이 음, 다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 아까 그 태조 이방원도 그런 이제 새로운 성장인데 그거 말고 소비자가 선택할 산업. 태조 음, 이방원은 특징이요. 소비자랑 관련은 없어요. 우리가 태양광 뭐 바로 살 거 아니잖아요. 음, 조선 배를 살 겁니까? 네. 모기를 살 건 아니니까. 아, 소비재 쪽으로, 배터리도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은 특징이 B2B 사업이에요. 네, 기업체에 납품. 그 소비재 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여기서 뭐가 열릴 거냐? 저는 음, 왠지 자율주행 같아요. 어, 자율주행. 이 다음 타자는 자율주행 아닐까? 어, 모빌리티.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테슬라 자동차에 그 자율주행 이미 탑재시켜놨잖아요.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아, 그 예. FSD 그거 예, FSD 업그레이드, 맞죠. 예,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나요, 그게? 오토파일럿, 예. 그거를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데, 뭐 테슬라가 저러다 말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은 기업체들 요즘 현대차도 하려고 하고 있고, 음, 모빌리티.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지금도 사실 고속도로 주행할 때 손 놓고 운전하잖아요. 네, 그죠? 예, 그 크루즈 컨트롤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좀 더 발전해서 아예 손 놓고 뭐 뒤도 돌아보고, 예, 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운전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지만 그런 시대가 2, 3년 후에는 열릴 것 같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몇 년 전에 전기차 온다 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네, 그때 배터리 회사를 집중 투자하신 분들 부자 됐죠. 미리 음, 준비해가지고. 근데 그때만 해도 야, 이거 배터리 회사들 막 적자나고 이거 뭐 돈도 안 되고 당장은 이게 될까? 막 음, 이랬는데 누구나 알고는 있었어요. 전기차 시대 와. 이건 다 아는 음, 명제인데 미리 준비하신 분하고 에이 아직 멀었어. 한 3, 4년 더 있어야 돼. 이런 분과의 차이는 엄청났죠. 예. 어, 그래서 저도 모빌리티에 관련된 좀 공부해보자. 음, 여기서 큰 장이 열리지 않을까. 시장을 떠나서. 그럼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좀 많아요. 뭐냐면, 구체적으로 몇 개 말씀드리면, 일단 네, 카메라. 카메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테슬라한테 카메라만 가지고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음, 레벨 4인가요? 그 자율주행도 레벨 5까지 있는데, 레벨 4로 가면 레벨 2가 지금 많은 차에는 레벨 2가 적용돼요. 그래서 뭐 제네시스 같은 차에도 막 세네 개씩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음, 레벨 4로 가면요. 그 카메라가 15개로 늘어나요. 엄청 늘어나는, 그리고 대당 단가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에 비해서 3배 비싸요. 어,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되면 카메라 좋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전정화돼요.
전자 부품이 되는 거예요. 그 음, 안에. 그래서 LG전자가 하는 게 이번에 예전에 그 벤츠 EQS라는 그 전기차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그 인포테인먼트가 뭐냐면 우리 그 계기판 같은 거예요. 계기판 내비게이션 연결된 거 있죠. 네. 그건데 그거를 LG전자가 만들어 납품해 줬거든요. 이제 음, 그런 시장이 커지겠죠, 점점 더. 거기 그리고 그 자동차가 전장화하니까 각종 전자 부품, 반도체도 많이 들어갈 거고. 또 거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어차피 전기차 기반이에요. 자율주행차는. 그죠? 전기차에다가 자율주행 기능을 넣은 건데 배터리 팩을 보면 배터리 수십 수백 개를 이렇게 조립을 하거든요. 같이 결합을 해요. 그래서 배터리 팩을 만들거든요. 네. 이 팩을 만들 때 지금은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있어요. 전선 뭉치라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동차에 보면요, 전선 뭉치들이 있어요. 그걸로 전선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공간을 정말 많이 차지해요. 그 전선 음, 같은 거예요. 와이어링 하네스가. 근데 그게 배터리 팩에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뭘로 조금씩 바뀌냐면 그걸 PCB로 바꾼대요. 음, 그 스마트폰에 인쇄 회로기판이라고 들어가 네.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와이어링 하네스 대신에 거기다 이제 넣는다고 합니다. 음, 넣으면 공간을 되게 적게 차지해요. 음,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이 FPCB 만드는 회사가 거기에 납품할 수가 있잖아요. 아, 네. 예, 그러면 시장이 열려버려요. 아, 그게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되고. 뭐냐면 스마트폰 하는 회사는 매력이 없어요, 이제. 이거 음, 성장 안 해요. 근데 이게 자동차랑 은근히 연결이 돼요, 지금 점점. 어,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어, 검색하거나 뭐 이러시면 나오니까, 아니, 어, 증권사 보고서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거를 그냥, 에이, 몇 년 후에 있는 일인데 뭐 벌써 공부를 해. 이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그리고 또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가, 어차피 자율주행은 소프트웨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현대 오토웨이버 같은 기업이 현대차 소프트웨어 담당하거든요. 현대차가 이제 키워주는 거죠. 자율주행 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은 올 거예요. 오긴 올 텐데, 아직은 아닌데, 몇 년 후에 음, 그거를 꼭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놓자. 그 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배터리에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자율주행에서 나오는 건가요? 나올 수 있죠. 시장은 어, 커지니까. 네. 예. 그래서 아니, 자율주행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도 완전 자율주행까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어,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그거죠. 내가 운전석에 안 앉고 그냥 차 뒷자리에 앉아서 책 보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지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당장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음, 운전석에 앉아서 내 손을 자유롭게 하는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음, 돌발 상황에는 운전자가 좀 개입을 하고, 예. 음, 그렇지만 웬만한 것들은 차가 알아서 해주는. 그것까지는 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실제 그거 되잖아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 개정에 좀 문제는 있겠지만, 그걸 안 할까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이미 네. 일론 머스크는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저는 이 시장은 열리고 있다. 어, 다만, 그 열리는 시장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음, 내가 동참할 거냐는 어, 여러분들의 그 리서치, 공부 능력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또 확신이 생기고 아, 계속 나아갈 그럼요. 수 있는 예. 거니까.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뭐 100%. 저도 음,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음, 근데 꾸준히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자.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좋게 보는 거는 어쨌든 그 모빌리티랑 그다음하고 또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광은 지금은 좀 하지 말자고는 했지만 너무 올라서 그런 거고 태양광 이제 10년 써야 되잖아요. 음, 안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분위기가. 유럽도 난리가 났고. 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태양광이 전체 중에 발전 단가가 제일 싸대요. 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자료 보고. 옛날에 제일 비쌌거든요, 태양광이. 지금 아, 제일 싸졌대요. 지금 그렇구나. 천연가스보다 더 싸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금방 대중화될 수도 있어요. 음. 예, 그래서 뭐 그런 쪽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어요. 보통 막 이렇게 템베거 주식 얘기하면 뭐 메타버스나 막 우주 산업 이런 것들도 막 얘기하잖아요. 네. 혹시 그쪽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좀 있으신가요? 아, 그러니까 근데 좀 이게 우주는 저는 참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져가지고 아, 우주 산업이라는 게 보통 템베거는요 일단 소비자 대상으로 해야 돼요. 우주를 우리가 소비자 대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인공위성.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보통 납품을 하거든요. 기업이나 정부에. 그럼 음, 일단 마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솔직히. 음, 마진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건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아니, 어쨌든 뭐 우주 산업도 열리겠죠. 열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아, 먼 이 미래. 텀 자체가. 그거 우주 산업에 동참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굉장히 음, 이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느 업체가 또 납품에 성공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즉각 쪽 확인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 산업 자체가. 그래서 우주가 되는 건 맞는데 우주주를 그냥 마냥 10년, 20년 후에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하기는 또 어렵고 또 우주라는 거는 이번에 다행히 누리호가 잘 발사됐는데 또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발사하는 과정에서 리스크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저는 우주 관련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투자로 연결짓기는 좀 상당히 좀 쉽진 않다. 그렇게 음, 보고 있고, 메타버스는 저는 좋게 봐요, 사실. 어, 메타버스는 이미 작년에 많은 분들이 한번 맛을 봤죠. 네, 실제로 로브록스란 게임도 있었고, 한국에는 그 제페토가 있었죠. 네, 네. 제페토가, 네이버의 제페토가 흥행을 했는데, 요새는 좀 시들시들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메타버스 게임을 안 할까, 과연. 음, 저는 한다고 봐요. 근데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 게임이 하나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임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 저는 분명히 된다. 이 어, 산업은 될 걸로 보고 있고, 음, 메타버스가 된다고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렇게 여가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오래 진득하니 하는 여가 활동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골프도 음, 보통 한 3, 4시간 치죠. 필드 이렇게 돌 때. 하루 종일 칠 수는 없잖아요. 힘들죠. 그 네. 다음에 영화도 2시간 보면 힘들어요. 음. 두세 시간, 드라마도. 근데 희한하게 게임은요,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요, 게임은 하루 종일 하라면 하겠더라고요. 아, 음, 진짜 몰입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세상에 내가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여가 활동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음, 부분은. 그래서 그게 좀 있어서 좀 확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한 가지 또 산업에도 쓸 것 같아요. 왜 음, 그러냐면 올해 CES에서 현대차가 이걸 보여줬어요. 메타 로봇을. 음, 메타 로봇이 뭐냐면 직접 시연도 했는데 싱가포르에 현대차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 무인 공장이에요. 어, 로봇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근로자는 우리 서울에 있잖아요. 한국에. 여기서 메타버스에 접속을 해요. 그 근로자가. 접속해서 고글 같은 거 끼고 그 싱가포르 공장을 봐요. 와, 가상 환경에서. 네.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 사람이 바로 거기서 지시를 해요. 지시를 하는 순간 그 메타버스 환경이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로봇은 거기 싱가포르에 있죠. 가서 수정을 해요. 이 어, 시스템. 야, 이게 이제 혁신이죠, 사실은. 이게 음, 메타로봇 방식이에요. 이게 산업에도 쓰여요. 현대차가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저는 실제로 구현될 것 같다. 기업 음, 입장에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비용 줄잖아요. 메타버스 활용하는 순간. 그리고 지금 이름 바뀌었지만 메타 페이스, 플랫폼도 지금 이거 만들잖아요. 그 네, 이름, 제가 이름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음, 그걸 만들어서 이제 뭐 판매도 하지만 제가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인가 메타 플랫폼이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딱 보니까 그 고글을 쓰고 앞에 이 회사 출근 안 하고 회사에 접속을 해요. 음, 메타버스로. 출근을 안 하고 회사 일을 다 해요. 거기서.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대중화는 안 됐지만 이거 메타버스도 2, 3년 후를 보면 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 저는 모빌리티처럼 메타버스도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뭐 은행주, 뭐 반도체, 자동차 부품, 친환경 부품, 메타버스 등등 이렇게 많이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혹시 그러면 메타버스 얘기가 나와서 그 포트폴리오 가운데 이건 좀 주식은 아닌데 암호화폐 있잖아요. 암호자산. 아, 아마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예. 예. 그런 쪽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아가는 거? 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하신 분들 너무 절 욕하지 마시고 네. 저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암호화폐나 이런 어, 비트코인 쪽엔 좀 관심은 별로 없고요, 사실은. 아, 아, 왜 그러냐면 안 올라간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음, 모른다는 게 가치 평가를 못 하겠어요.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가 얼마일까? 이제 음, 어떤 분은 뭐 옛날에 뭐 30억 얘기하신 분도 계셨고 음, 어떤 분은 비트코인 뭐 가치가 뭐가 있냐? 이런 분들 사실 뭐 실제 찰리 먼건 그랬잖아요. 워렌 버핏의 그 맞아요. 친구분이 주주총회에서도 하지 그래도, 말라고 대놓고 네, 얘기해버렸죠. 맞아요. 근데 보는 사람 관점인데 저는 왜 제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보수적이냐면 첫 번째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치 평가를 못 하겠어요. 삼성전자 가치 평가 할 수 있어요. 실적 보고. 음, 나오잖아요. 올해 얼마 벌었네? 이거 적정하다. 그러면 업황이 안 좋아요. 아, 그러면 PBR로 보니까 지금은 한 뭐 1.2배가 적당한 것 같다. 음, 근데 TSMC를 이겨요. 2배 가야지. 그럼 10만 원. 이게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일단 암호화폐는 계산하기 좀 어렵다는 거. 요게 한 가지 있고. 두 번째가 화폐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화폐의 기능 중에 하나가 교환 가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뭘 교환할 거냐 이거죠.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교환 가치가 생기면 진짜 가치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옛날에 피자로 바꿨다는 분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음, 근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테슬라 자동차를 산다거나, 뭐 여행지에 가서 내가 비트코인 이제 계좌에서 이체해가지고 당장 미국 가서 어떤 호텔에 결제를 한다거나, 뭐 편리하겠죠, 당연히. 편리한데 아직은 쉽지 않잖아요. 음, 그죠? 그러니까 교환 가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이게 가격 변동성이 좀, 이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작년에 일론 머스크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비트코인 가지고 사게 하겠다. 테슬라 음, 자동차. 근데 그게 지금 와서는 힘든 게 작년 한참일 때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이었잖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3천만 원 깨졌죠. 맞아요. 그러면 작년에 7천만 원인 게 올해는 3천만 원이면 나는 테슬라 자동차는 작년엔 샀어요. 비트코인 하나로. 네, 올해는 비트코인 두 개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교환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저는 있기 때문에 음, 화폐로서는 지금 아직 보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라면 저는 아직은 음, 암호화폐보다는 주식, 실물인 기업에 음. 투자하는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메타버스랑 이제 암호화폐 이렇게 좀 연관져서 좀 얘기하긴 네.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약간 산업용하고 또 엔터테인 쪽으로의 조금 메타버스 이런 쪽을 조금 네, 보시는. 그런 거 괜찮은데, 근데 음, 메타버스를 지금 우리 돈 가지고 다 할 수도 있는데, 음,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메타버스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 안에 쓸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형성이 된다면, 음. 그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아, 수도 또 있어요. 다른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암호화폐가 결제로 써야 돼요. 그게 이제 아, 대중화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너무 난관도 크고, 그러니까 음, 제가 그걸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음, 될지 안 될지는. 그래서 이렇게 음.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만 해결되면 이 시장 열리는 거죠. 예, 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너무 암호화폐가 나쁘다 좋다 그거보다 암호화폐를 대중화할 수 있는 요건이 돼야 된다. 전 그게 좀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예, 이사님 마지막으로 그 네이버 카카오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카카오가 좀 최근에 조금 오르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 좀 앞으로 좀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그래도 요즘에는 좀 이제 주가가 좀 진정은 됐어요, 하락은. 근데 일단 빠진 이유는 사실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뭐 보통 성장주는 금리 인상기에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금리 오르고 뭐 이건 뭐 카카오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페이스북도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그죠? 뭐 그래서 다 똑같은 거고 그래서 모든 성장주들은 다 금리 인상 때문에 폭락을 음, 했고 그게 첫 번째인데 근데 이거는 되게 간단히 끝나요. 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하겠지만 미국 물가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음, 그리고 내년 하반기엔 금리 인하 얘기도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 면에서는 더 나쁠 게 없어요. 더 음, 이상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괴롭힐 일은 아니고 요거 한 가지는 좀 해결이 된 것 같고 어느 정도. 두 번째가 좀 고민이 이게 제일 큰데 이게 확장성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기업은. 이게 이거예요. 기업을 보실 때요. 내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자꾸 이제 가격을 보고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많이들 하시니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 기업에 투자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서 그 주가 올라가면 당연히 난 수익 나잖아요. 아니면 회사가 돈을 정말 잘 벌어요. 음, 그럼 배당이라도 많이 받아야 돼. 이걸 뽑아내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이 회사에 투자했을 때 내가 받아가는 몫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지금 당장은 나한테 줄 돈은 없어도 어, 성장을 하니까 몇 어, 년 후의 성장을 보고 주가가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매출도 성장하고 그걸로 보상을 받는데 아까 은행주는 전통적으로 성장 안 하잖아요. 음, 대신에 은행은 나한테 돌려줘요. 음, 성장 안 하지만 나 돈 잘 벌어. 그래서 매년 배당을 많이 줘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보고 하셔야 돼요. 이 네. 중간에 좀 어중간한 기업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 아니잖아요. 음, 그죠? 원래 성장주죠. 음,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 성장성이 점점 꺾여요. 아, 그래요?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자 카카오 다 쓰잖아요. 다 써요. 그래서 음,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음, 카카오를 더 확장시켜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더 어떻게 해요? 뭐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 마당에 그러면 해외로 확장을 해야 되죠. 근데 카카오 어떻게 해외로 확장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 그래서 카카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미 성장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룸이 좀 부족해요. 전기차 테슬라는 성장할 룸이 많이 남았잖아요, 아직도. 전기차 대중화 안 됐잖아요. 음, 이 고민이에요. 성장주의 고민은 계속 확장이에요. 네이버도 똑같아요. 네이버는 두 가지거든요. 이제 검색 시장 다 포화 상태죠. 다 음, 써요. 돈 잘 벌어요. 잘 버는데 더 성장하느냐, 우리 한국에서. 아니잖아요.
성장은 꾸준하지만 성장률이 점점 줄고 또 한 가지가 네이버는 카카오랑 다른 게 전자상 거래하잖아요. 근데 전자상 거래 막강한 경쟁자 쿠팡이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이 경쟁. 물론 여기 성장은 하는데 딜레마가 좀 있고 그래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 뭐를 하냐면 지금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그 성장 섹터가 어디냐면 콘텐츠예요. 그래서 그쪽 투자 음, 많이 해요. 뭐 웹툰. 웹툰은 무궁무진하잖아요. 드라마. 그래서 웹툰 시장이 우리나라도 좀, 우리나라는 좀 포한데 해외가 열려요. 막 프랑스, 미국 이런데 막 투자해가지고 일본. 그래서 웹툰 비즈니스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확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나 카카오가 주가가 저는 어느 정도 올 회복은 될 거예요. 금리가 이제 더 안 올라간다면. 근데 옛날처럼 이렇게 주가가 정말 꾸준하게 고속 성장. 하려면 성장을 보여줘야 된다. 아, 그걸 투자한테 어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해외에서 성과를 내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뭔가로 성과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요새 카카오가 하는 게 당연히 그 경영진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고민에 또 이번에 발표한 게 뭐냐면 오픈 채팅. 오픈 채팅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걸 그 수익화 모델로 바꾸겠대요. 뭐 음, 유로로 한다거나 거기에 광고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카카오톡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는 광고 없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다고, 몇 년 전인가 카카오톡 거기 광고 넣어가지고 대박 네, 났죠. 그 주가 몇 음, 배 갔어요. 근데 음, 오픈 채팅에 그걸 넣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 이게 성공하면요, 주가 올라가요. 새로운 수요를 하나 창출을 해야 돼요. 이 두 음, 기업 다 지금 이게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부진하다. 음, 주주분들이 무조건 1등 기업인데 가겠지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돈 많으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 올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신사업 투자하지 말고 돈 엄청 많죠. 음, 주주한테 다 돌려줘요. 그래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든가 신사업을 투자해서 수요를 늘려주든가 이 음, 둘 중에 하나를 경영진이 반드시 가름말 타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뭐 배당이나 이런 거보다는 신사업 투자 같아요. 그래서 어, 성과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음,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는 주가가 크게 가긴 좀 쉽진 않다 아직은. 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조금 진출을 해서 네, 확장을 미래 해줘야죠. 네, 확장을 좀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아, 네, 이사님, 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 정말 알찬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혹시 그 끝으로 혹시 네, 하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시청자분들께, 아, 그런 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좀 그래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위로의 한 말씀 같은 거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회는 항상 열려 있어요. 주식시장은 항상 변하고요. 지금의 승자가 또 내일은 패자가 되는 게 이 시장이에요. 어, 방심해서도 안 되고, 이 얘기 해드릴게요. 빌 에크먼이라고 미국에 정말 유명한 펀드 매니저 있거든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 그분이 2016년도에 투자 잘못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 회사였나? 음, 거의 다 망할 뻔했어요. 아,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손실 봤어요. 한 80%인가 90%인가. 근데 그 실수를 딛고서요. 지금 위대한 투자자가 됐어요. 아, 거의 진짜 망할 뻔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또 탈출해가지고 잘못한 걸 인정하고 다 잘라버렸어요. 그 엄청난 손해를 보고. 근데 일어섰어요. 좋은 기업 음, 투자해서. 근데 물론 능력이 있었죠. 남들보다. 수익률이 그다음부터는 그 사건 이후로 시장 수익률의 몇 배씩을 매년 낸 거예요. 엄청난 이제 또 자산을 일궜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반토막이 나고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음, 일어설 수 있는데 단 일어서려면 그냥 되겠습니까, 그게? 공부해야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린 게 갖고 있는 기업 중에서 앞으로 수요가 성장하고 음, 그런 게 명확한 기업 위주로 투자를 좀 바꿔보세요. 근데 그게 너무 올랐을 땐 기다렸다 사시고 음, 근데 아까 반도체처럼 앞으로 명확하죠. 좋아지겠죠. 반도체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가가 지금 앞으로 한 반년 정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황이 지금 당장 안 좋으니까. 근데 그런 기업들은 향후에 명확하다면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렇게 해서 한번 위기를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좀 공부하셔가지고 수요 산업이 뭔지 공부해 어, 보시고 돈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은 너무 모험은 걸지 마시고 보통 부자나 좀 어느 정도 내가 안정적으로 운영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배당주 투자하세요. 어, 아까 은행주 같은 거. 네, 1년에 어디 가서 8% 얻겠습니까, 사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여유 있게 하신 분들은 괜히 막 여기저기 가서 모험 걸지 마시고 음, 안정적으로 분산 투자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세요. 나는 주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럼 좀 음, 승부를 거셔야 되고 나는 이미 어느 정도 괜찮다. 지키고 싶다. 은행 이자로 만족 못한다. 그런 분들은 분산. 음, 네, 그러니까 자기 목적에 맞게 잘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의 저자이신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